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도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내용을 가장 의원실의 취지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의원실에서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입법 과정을 사례를 풀어서 좀 어떤 정책 기반을 하는 우리 대학생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입법 과정 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한 입법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부 심사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몸짓으로, 특히 고개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격하게 공감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소리를 내서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소리를 내서까지 공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고개만 끄덕하면서 공감하시고, 눈은 뜨고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까지 감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신데, 입법 과정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우리 유승희 의원실에서 보좌님 모셔서 여러 가지 입안 사례를 많이 해주시면서 입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자를 보니까. 그래서 좀 중복되는 내용은 스킵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9시. 혹시 이런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이런 날이 언제인가요? 이게? 2016년 5월 30일 9시. 1번 제가 승진한 날. 2번 20대 국회가 시작한 날. 어떤 날일까요? 네, 20대 국회가 시작한 날. 네. 20대 국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4년간 임기가 시작되죠. 1호 법안, 2호 법안. 제 20대 국회에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국회의원분들이 내시려고 8시 반부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근무했던 국회 의안가가 문을 딱 열으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제 제 1호 법안, 2호 법안을 접수하는 장면입니다. 의원분들은 이제 1호, 2호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선점하는 게 이제 언론일부터 1호 법안을 누가 냈다, 어떤 법안을 냈다. 이렇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1호 법안, 2호 법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로움이 있어요. 각 의원실의 보좌관분들이 2박 3일 동안 의안가 앞에서 처리하러 낮은 여성분들이, 밤에는 남자분들이 교대를 하면서 2박 3일간 금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새벽까지 두 의원실에서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1번과 2번의 법안을 제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소쩍새는 울어야 1호와 2호 법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분들은 그렇게 이 법안에 의원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법안이 현재 19,520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분이 18,000건, 정부가 약 900건. 그래서 현재 5,900건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13,000건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생 국회의원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와, 5,900건을 처리했구나. 더구나 가결을 2,100건씩이나 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약 3년 남짓 않은 시간에 2,000건의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나라가 국회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 이상한데 19,000건이나 냈는데 13,000건이나 남아있고 5,900건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매일 패스트 트랙 건 때문에 싸우고 있고, 도대체 국회는 뭐 하는 것이냐? 왜 일을 안 하고
있고 직무유기하고 있고 매일 싸움만 하고 있느냐. 더 일하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노동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금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자, 1번 입장이십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기념이니까 1번 약 17명, 네. 2번 약 18명, 예, 1명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또는 국회의장이나 많은 분들은 2번의 견해를 갖고 계세요. 놀고 저기 법안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빨리 국회에도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국회 23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은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9,000건은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됐다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이 됐고 그 중에서 시급한 순으로 지금 2,100건이 처리가 됐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더 논의가 되고 논의가 안 되다 보면 마지막에 임기말 폐기가 된다. 한 10,000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19대 국회가 17,000건이었고 20대 국회가 3년 됐는데 19,000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법안이. 그래서 국회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 계류가 많고 임기말이 폐기되는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지금처럼 뭐 자유한국당, 한국당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민생 투어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안 하고 국회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입법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2,100건이면 3,000건만 내자. 3,000건만 법안을 잘 만들어서 내자. 3,000건을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2,000건을 통과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법평가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평가제도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안 발의권, 심사권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제한한다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잘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 현황이 좀 이렇습니다. 입법 과정 개관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시겠죠? 의원 10인 정부가 내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관련된 위원회에 냅니다. 왜 관련된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냐면 요즘과 같은 융합복합된 시기에서는 어느 소관 부처 하나만 아까 그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많은 위원회 우리 대학생 국회의원분들이 속해 있는데 교육위원회 가면 법안이 교육위원회만 교육부에만 소관된 내용으로만 된 법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처가 다 유기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유기된 정도가 이제 그 부처의 권한이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련 위원회를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 의견을 묻고 법안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로 회부하게 되죠. 그래서 위원회에 심사를 합니다. 위원회 심사를 하고 법사위 체계자부 심사를 하면 법사위에서 위원회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체계자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자부 심사 결과를 다시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를 해주면 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의장에게 심사보고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서는 의안 정리를 하고 정부 이송을 하고 정부는 이송된 날로부터 무조건 그대로 공부하거나 그대로 재의요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이송을 하면 그대로 공부하거나 15일 이내에 점 하나라도 찍으면 안 돼요. 보니까 법안에 하여야 한다 했는데 보니까 점이 없어. 이런 점이 없으면 문장이 안 되잖아. 법제처에서 점을 하나 찍잖아요. 그런 이제 입법부의 권한침해서. 그래서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행정적으로 국무회의에 올리고 광고에 실을 것도 하지만 점 하나 찍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보내준 그대로 공부하거나 또는 그대로 재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은 최대한 완전 무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의안과라는 부서에서 요즘 뭐 국회 많이 뜨고 있죠. 의안과 점거 사태 때문에
의안가에서 의안을 정리한 후에 정부를 이송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가 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처리 안전지정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처리 안전지정 제도가 뭐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습니다. 그 위원회에 과반수가 신속처리 안전지정 동의를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3으로 찬성하면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합니다. 꼬리표를 붙여요. 신속처리 안건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요. 꼬리표를 붙이면 위원회에서는 180일 동안 법안을 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80일 동안 심사를 못한다. 180일째 되는 날 24시가 되면 그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가 됩니다. 자동으로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으면 90일째 되는 날 24시에 본회의로 자동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상정하려는데 교섭단체 대표회의가 협의가 안 돼서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60일 끝나고 최초 본회의에 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요 세 개 기한을 합치면 며칠이 될까요? 아까 교육위원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홍 대학생 국회의원님 이름 다 기억이 못하네요. 합친 며칠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옆에서 도와주셔도 돼요. 180일, 90일, 60일.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신속처리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330일이면 처리할 수가 있겠다. 이게 신속처리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계를 갸우뚱하죠. 아니 330일이나 걸리는 게 왜 신속처리냐? 여기에 대해서 가시하죠. 근데 법안은 국회의원이 4년 동안에 처리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50몇 프로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330일 내에 처리가 되는 신속처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입법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입법 과정이 일반적인 입법 과정을 따라가면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자, 세월호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제가 약간 좀 세월호 특별법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국회에 12개의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세월호 이런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진상을 규명하자.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진상을 규명하자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를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나 형제, 부모들에게 그 피해를 구제해주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내용은 좀 더 나가서 지금 고3 학생, 고2 학생, 안산시에 있는 단원고에 있는 고2, 고3 학생들이 제대로 수험 공부가 되겠느냐. 그러니 어떤 사회적 공동체 한 일환으로서 정원의 특별 전형을 좀 만들어서 좀 학생들을 좀 하자. 요런 게 세 가지가 주로 내용입니다. 요 세 개 내용 중에 보면 환노, 안행, 교문, 농해위의 4개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12개 법안이. 그 소관 내용에 따라서 4개 위원회로 됐어요. 근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4개 위원회에서 다 법안을 만들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분들이 만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어느 한 위원회를 정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를 그 센터 위원회로 선정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앞에 계신 대학생. 이 4개 위원회 중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안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유는 들어봐도 될까요? 약간 안전이라는 행정 절차 이런 관련된 것으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계실 분? 이분에게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어느 분,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농해위. 혹시 농해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해위를 결정을 했어요. 농해위를 결정을 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우리 4개 위원회로 이 법안들이 다 회부가 됐는데 이거를 각자 만들면 안 되니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바다에서 일어난다. 바다에서 사고긴 한데 사고는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고다. 또한 이런 선박회사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적당하다는 그 의견을 내서 농해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해위원회에 쭉 5개 법안이 이제 회부가 됐어요. 회부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서 빨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하는데 너무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일부 몰지각한 어떤 이런 단체에서 부모들이 유가족 단체들이 학생을 이런 참사를 당한 학생을 빙의로 해서 무슨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런 걸 한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가고 유포가 되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도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였냐면 그러면 먼저 이러한 오해를 불식할 겸 해서 진상규명법을 먼저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법을 2014년 11월 17일에 먼저 만들어요. 농해위에서. 그리고 나서 피해구제자법을 만들자. 이러면 오해가 없겠다. 그리고 빨리 단계적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내용들은 주로 요 농해위에 관련 법안들, 요 법안들을 위주로 법 과정을 설명하면서 약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자. 그리고 특별검사가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자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 구제자 지원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국가가 먼저 좀 보상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자작을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고 또 국가의 관리의도 있으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소신은 국가가 소실하자.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 바다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다른 사고와 달리 무한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려 하고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려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고 또 배사고가 일어나고 무슨 터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국가가 다 보상하고 배상할 거냐. 이건 좋지 않은 선례다. 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사건에 대해서 빨리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받겠다라는 입장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범죄란
제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제출권자는 의원, 시민,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정부처럼 법률을 낼 수는 없지만 자기 소관 법안에 대해서 재개정 있는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이런 것을 냅니다. 내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른 법안들과 같이 심사를 합니다. 제출 시기가 없어요. 제출 시기는 없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뭐냐면 한 회기 중에 뭐 정기국회다 또는 임시국회 30일이다 그 기간 중에 한 번 부결되면 그 기간 중에는 다시 내지 말자. 다시 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회기만 지나면 또 내라. 우리가 또 심사해줄게. 아니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례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간통죄도 위헌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판례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기 중에 부결됐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부결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서 또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회기 중에만 내지 말자. 같은 회기 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취지에서 못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형법상의 원칙이고요. 자, 처리 시한은 원래 없어요. 4년 동안에 논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거나 그럼 며칠이라고 했죠? 최대 30일. 그 다음에 세입예산안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그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예산안은 12월 2일 날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산안은 뭐에 의해서 예산안이 짜여져요? 법에 의해서, 조세 관련 법에 의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짜여집니다. 그거와 관련된 법안도 12월 2일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월 2일까지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서 국회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나 부수법령이 통과가 안 되면 11월 30일 12시 24시가 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 경우만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국회의원들 나중에 법안도 내시죠? 맞나요? 예. 네. 저기 실제 국회의원분들하고 해서 법안을 내고 나중에 모니터링 한다고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돼요. 자, 발의자 이렇게 들어가면 단지 공동발의자가 됩니다. 공동발의자가 되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표 발의자로 합니다. 이게 대표 발의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정진우 의원이 법안을 만듭니다. 정진우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나머지 10명의 의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발의 제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이 또 무슨 법안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찾아가서 사인해달라고 하겠어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른 분들, 그죠? 그래서 국회 법안이 품앗이가 돼요. 품앗이가. 내가 한번 당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내용을 크게 공감도 하지만 뭐 하여튼 또 공감 안 하더라도 큰 뭐 취지는 좋으니까 사인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낼 때 당신도 사인해 주시오. 이게 품앗이가 돼요. 품앗이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쉽게 발의되는 한 측면도 있어요. 무려 18,000건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발의 제도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해철 부자인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자가 114명.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법안 발의 제도예요. 법안은 원래 한 명이 내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내고 한 명 의원에 나머지 찬성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데 혼자 내면 법안 심사에 효율성이 없으니까 찬성자를 일정 찬성자를 9명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두 발의자와 찬성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써 있고, 요분들도 이제 회의록이나 다른 데 보면 이름이 실려요. 여기는 지금 너무 길어서 안 실었는데, 회의록 찾아보면 다 실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꼭 말씀하신 분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대학생 국회의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 분들하고 찬성자 124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중에? 발의자는? 네. 찬성자는 실적이 아니고. 네.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의원들은 다 발의자예요. 각자 법안 발의가 한 건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의원 실적을 낼 때 나 법안 발의 한 건 했다고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성자들은 법안 발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안 발의자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뜻만 모으면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찬성만 했기 때문에 전해철 부자의원만이 철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내면요, 비용 추계서가 중요합니다. 비용 추계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또 뭐가 내야 되냐면 조세 특례 평가 자료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법안 발의할 때 이런 거 한번 붙여보세요. 비용 추계서도 한번 붙여보고, 아니 본인들이 발의할 법안이 어느 농어촌 지역에, 그 농어촌 지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세금을 뭐 연간 한 500억 정도 깎아주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특정 농어촌에 대해서. 그런 법안일 때는 조세 특례 평가 자료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그 국회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는 안 하고 있고 정부가 그러한 법안을 낼 때만 붙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안 맞죠. 형평이 안 맞죠. 법안이면 똑같은 법안인데 정부가 내는 법안은 이걸 붙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는 법안은 안 붙여도 되고, 이거 뭔가 좀 안 맞죠. 이런 거 계산에 따라서 그 정책을 집행하니까 너네가 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 붙일 게 아니라 이 비용은 너네가 어떻게 만들어서 쓸 건지를 그 방안을 내라. 그것이 너의 집행기관의 책무다라는 취지로 정부는 재원조달방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방안을 실제 여러분들이 의안정보 시스템 같은 데 들어가서 열어보시면 약간 실망해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특정한 재원조달방안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특정 결부되는 어떤 재원으로 해서 그 비용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어떤 부처 어느 사업 세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건 이제 재원조달 방안이 아니죠. 그죠? 아닌데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붙이는 게 원칙인데 비용 추계서를 붙이지 못하는 이런 사유일 때는 비용 추계서 미청구 사유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해서 추계 요구서를 붙이고 나중에 위원회 상정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를 붙이겠다 하는 게 비용 추계서의 우선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붙여야 됩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지금의 세종시 인근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45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45조면 우리나라 수도를 옮길 수 있다. 그러니 옮깁시다. 균형 발전을 합시다. 라고 했어요. 국회에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신설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아닌데요. 우리가 해보니까 103조가 듭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면직됐습니다. 잘렸어요. 국회에서.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회 안에 이런 기관에서 하니까
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물어서 초대 정책처장이 잘렸어. 잘리고 뭐 정부와 국회 간의 설왕설에 논란이 되는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줬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를 아무런 헌법 개정 없이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일명 관습법법 위반이다라는 논거로 이 논란을 종지를 줬죠. 그래서 2004년도 이 사건 이후로 국회법에 비용 추계 제도가 꼼꼼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월호 특별법 피해 보상. 이 특별법은 뭐예요? 피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피해 보상한다는 것은 다 찬성하죠. 피해를 보상하자. 그런데 얼마가 될까? 1,000억이면 될까? 500억이면 될까? 이게 중요해요. 보상하자는 데서는 뭐 큰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서를 보면 위청사유를 붙였는데 재정 소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비용 추계서 비용이 얼마 들지 난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걸 붙였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실제 돈이 중요한 법안인데 이게 비용 추계서 위청사유를 붙여도 여기에 이게 해당되는지도 누가 따지지 않고 그냥 법안이 성립이 돼서 이제 회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적인 것만 충족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식의 그런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법률안 회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상임위원회 회부가 원칙이지만 이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처럼 특정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위원회 제도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해양수산부 안에 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각종 일들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는 이 법안은 농해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농해위를 보내는 것이죠. 소관위가 농해위가 됩니다. 근데 그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재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절차인데 이거는 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예를 들어봐야 되겠다. 법사위를 관련위원회로 지정합니다.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는데 그럼 구상권 행사 못하면 이게 다 국가 예산인데 그러면 돈이 그냥 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사고의 희생자에게 그냥 국가가 다 보상을 해준다?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이건 약간 좀 그렇지 않나? 한번 재정당국이 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관련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시를 교육 정상화 특별 부를 지정하자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교육부 소관인데 이렇게 이제 관련 일을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대한 존중 말고 존중이에요. 존중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위원회 심사제도입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4시 58분 됐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모든 결정할 때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실상 본회의에서 결정은 상당 부분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추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중심주의라고 하고 있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결정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심사 과정이 중요한데요.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 예고를 할 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다 따지지 않고 다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보면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입법 예고를 하는 거죠. 국회가. 그럼 이거
뭐 중보관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하는 입법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또는 초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 이것에 찬성 반대 의원들의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참고하기 위해서 입법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이 국회 입법 내용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치시면 이 홈페이지가 떠요. 뜨면 이제 각종 입법 내용에 뭐 어떤 건 하나도 안 달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수만 것씩 달리기도 합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내용의 의견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자 알다시피 댓글이 다 이렇게 좀 원색적인 댓글도 있고 찬성 반대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 입법 내고의 내용, 국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잘 반영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법 내고의 내용, 국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달리는 경우가 없고 약간은 좀 그런 식으로 달려서 약간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회가 상정을 하게 되죠. 상정을 하게 되면 상정을 할 때는 요 내용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안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안을 숙려시키자. 위원회에 오자마자 상정하면 도대체 의안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사하게 되니까 또 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쓸 시간도 없으니까 최소한 15일, 20일, 20일 이런 정도 시간은 최소한 위원회에 회부된 뒤로 좀 숙려시키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상정을 해서 실제 논의를 하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위원회에서 그날 회부되자마자 그날 상정을 해서 그날 처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런 속칭 날치기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최소한 요만큼은 이제 일명 위원회에서 낮추지 못하겠지라는 이유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또 자동 상정 제도를 보완을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 다음에 열리는 회의에는 자동 상정된 것으로 보고 회의를 하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상 의안의 자동 상정 제도가 지금 위원회에서는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 상정이 안 돼요. 안 되고 다시 또 위원장이 실제 상정 회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실제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제 7월 10일 날 회부돼서 5일밖에 안 됐다. 그러니 상정할 수가 없으니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허락해 주신다면 20일 안 됐지만 상정하겠다라고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동영상을 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는 현역에 있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의원들 아시는 분이라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을 틀어주더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에 이제 폭력이 없어졌다, 폭력국회가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해서 어느 케이블 TV에서 만든 재미난 동영상인데 그냥 웃자고 보여주는 건데 심각하게 또 죽자 살자 심각하게 또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또 의원에게 일을 바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곤란해져요. 여러분은 국회의원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 달간의 공정을 거듭하던 9월 정기국회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UFC 8강행으로 만드는 것이냐 의원님들 정신 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정치계 파이터 5위에 올랐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여가위원회 인도권을 막으며 대외선언을 저지했었는데요. 마치 그 모습이 영화 다시나의 그 조커와 같다 필살기 장난을 없는 바꾸고 있습니다. 외침만으로도 공격기에 지정하는 강 의원님, 대학 사회표 정책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 2009년 1월이죠.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 앞에서 불법 농성 중에 민주당을 강제 인사시키려 하자 비판 저지의 선동에 나선 분이 바로 강 의원입니다. 또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돼 표결되자 온몸으로 항의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한 바 있는데요. 폭력 행사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씁쓸하게 18대 국회를 마무리했는데요. 강 의원님, 공격력과 드립력은 차고 넘치는데 방어력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한다 보네요. 6년 전은 기본이던 폭력국회, 요즘은 폭언이 대세라고 합니다. 19대 국회부터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요. 고급스럽게 고성과 낭만 플레이를 펼친 파이터 의원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석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이 발언 이후 여론은 격하게 반발하며 조 의원의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또 다른 파이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월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그 의원님들 회심의 한방 노리며 드립력 신공과 함께 낭만 2단 홍보를 선보였지만 국회 유지특위 징계안이 올라간 이상 공격력보다는 회복력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엔 폭탄을 터뜨린 파이터가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기준 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발언 때에 갑자기 체류탄이 투척돼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당시 비준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체류탄을 터뜨린 건데요. 김 의원은 체류탄 투척 후 기자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계 의사의 심정으로 체류탄을 던졌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류탄 한방으로 공격기에 상승한 김 의원이 체류탄 투척을 윤봉계 의사 의거에 비유한 그림력까진 좋았는데요. 문제는 실드가 약했네요. 체류탄 살포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이 다음엔 체류탄 말고 행복탄으로 부탁드려요. 빅리의 파이트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정치력을 자랑하는 의원님이 2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인데요. 선이 굵고 우람한 외모로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 김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이죠. 육군 상한학교 생교 시절에는 럭비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기본의 장대에 평소에도 진취적이고 힘가 넘치는 진짜 사나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 의원이 지난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그간 폭력국회에서 보여준 몸싸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원펀치 완판승을 선보여 정치판 회의원의 새로운 흑주먹 파이터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폭력국회에서 남다른 기량을 펼친 김 의원이 흑주먹 한 방으로 공격기해지는 상승했으나 주먹 다짐의 대가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19대 국회 공천 탈락까지 이어져 방어력은 물론 전투력까지 상실하고 말았네요. 기획特수형의 한복 두루마기를 고수해 강달프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죠. 통합진보당 강기갑정 대표가 1위에 올랐습니다. 강정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종편 채널 탄생을 허락한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자 이를 유판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책상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행동으로 공중부양해 진정한 파이터의 면모를 보여줬고요. 난다하게 나은 의원들 제치고 정치계 파이터 1위를 차지한 강정 의원, 화려했던 정치계를 위로하고 지난해 9월 정계 은퇴를 선언해 현재는 고향인 경남 서천으로 돌아가 농부로 지내고 있죠. 강정 의원도 지금은 그때의 일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복귀시 국회의를 전문 관계로 전투력은 상실했지만 농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앞선 의원들보다는 회복력은 단연 최고시네요. 정치권에서는 국회 사당의 여의도의 웃자고 한 거예요. 네, 웃자고 보여준 거니까 죽기 살기로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현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정무수석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장관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사천에서 농구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훌륭하신 국회의원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폭력 국회가 사라져서 그거를 좀 이런 짓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제작된 동영상인데 이게 다시 또 요즘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거죠. 왜 의안가를 점거합니까? 의안가를 제가 의안가를 근무했었는데 의안가는
국회 직원들이 이제 공무를 보는 거예요. 의안을 접수하고 이제 회부하는 곳인데 거기를 점거해서 의안을 못 받게 직원을 막 좀 겁박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지금 서로 고소고발돼서 뭐 의원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지금 상당하게 지금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은 좀 항상 관심의 핵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2012년 5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12년 4월 달에 개정할 때 누가 다수당이 될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서로 다수당이 될 때는 지금 서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또 위원회 심사가 중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말 그대로 법률을 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장관이, 의원은 본인이 나서는데 의원 발의는 이게 안 돼요. 왜냐? 너무 많아, 법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8,000건이에요. 국회의원이 17,000건을 냈어요. 17,000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루에 선정할 때 100건, 150건 선정합니다. 위원회에서 모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의 의원이 쭉 앉았다가 제안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인당 5분씩만 한다고 보면 회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안 설명은 거의 안 됩니다. 근데 특별한 법안에 대해서만 아까 세월호 특별법 같이 그런 법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검토보고죠. 이 검토보고서는 이제 의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위원회 소속 국회 사무처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중립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기 전에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회에게 그 내용을 좀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토보고가 중요합니다. 이 검토보고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의견에 따라서 위원들도 많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검토보고 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할 때 좀 많은 경험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유은혜 의원이 아주 특별하게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물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법안이. 의원들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본인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공동 발의했던 또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토론하자. 소위에서 아주 밀도 있는 심사를 하자.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한 조문 한 조문대로 보자. 그리고 의결하기 전에 찬반 토론하자. 다른 단계별로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실제 운영될 때는 요 네 개가 사실은 그 의안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찬반 얘기부터 의사진행 발언까지 또는 여러 가지 얘기까지 다 하는 것이죠. 실제 될 때는 큰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토론도 이렇게 하고 이 법안 할 때 대체 토론할 때는 그날 같은 김명현 의원이 그런 특례, 대학 입학 지원의 특례를 두는 법안을 또 냈으니까 그거랑 같이 경합심사하자. 또 교육부가 이런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교육부에게 대응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이 지금 대체 토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소위심사로 이제 넘어가죠. 그럼 소위위원회에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서 소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런 피해 보상 대응하는 특별법 등 6건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했죠. 심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이제 의결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소위 심사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심사를 하면 이 전체 회의 때 보통은 이제 소위원장이 나와서 심사 보고를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심사 보고를 하니 전체 회의 위원님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대안으로 만들었으니까 대안을 의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심사가 끝나면 그 법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합니다. 축조 심사는 하나 읽어나가면서 이래요. 근데 하나 읽어나가면 날셉니다. 왜? 법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축조 심사는 사실상 안 합니다. 생략.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 다 잘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소위 심사는 잘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법이나 정부개정안은 다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법이 1조부터 100조까지 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자, 1조부터 10조까지 축교심사를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11조부터 21조까지 축교심사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그럼 21조, 30,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축교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못할 자가 있어요. 여기 좀 뭐 책자에는 제가 찬성 반대수로 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반대 찬성수로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찬반 토론하거나 뭐 표결할 때는 항상 반대되는 것부터 좀 시켜야 됩니다. 반대 의견 또는 수정 의견 이런 것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표결을 먼저 실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안부터 하면 또는 찬성부터 하면 반대측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찬성 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원안이 있다는 것은 원안 자체가 사실은 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있으면 주로 반대 의견을 많이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켜야 돼요. 반대를. 그래서 찬성 반대가 동수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반대쪽을 더 표결도 수정안부터 먼저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축조 심사를 의결로 생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의결을 생략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생략을 했어요. 이건 좀 약간 그 위원회에서 약간 서포트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그 회의 진행을 서포트를 못해서 그냥 의결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우리 뭐 소위에서 잘했으니까 축조심사 생략합시다 라고 의결로 생략을 했는데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어요. 재정법으로. 근데 여기서 의결을 생략했어요. 이런 좀 약간 문제점이 좀 있었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딴지걸 수 없죠. 워낙 사안이 또 중대하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찬반 토론 때 아니 도대체 배상금, 보상금, 유료지원금을 국가가 다 내도록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국가가 전반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 또 왜 그 세월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단원고 2학년, 3학년 학생에 대해서 뭐 그런데 아니 왜 뭐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피해 보상을 꼭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이런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학 입학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될 때는 이렇게 되죠. 원안대로 가면 원안 의결, 약간 수정하면 수정 의결, 대안 의결, 폐기 의결이 있어요. 대안 의결은 아까처럼 뭐 유사한 5개 정도의 법률안이 있다. 그럼 5개 법률을 모아서 그것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대안 의결하면 나머지 5개는 이제 대안 반응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폐기 의결은 이런 대안 반응 폐기와 관계없이 일반 폐기가 있어요. 그냥 대안 반응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 법안은 뭐 특별히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폐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폐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안을 저기 예, 저 눈이 마주치면 저기 네. 고개를 지금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네. 네. 위원회에서 법안을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폐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 생각에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떤 이유로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그 법안에 대해서 잘 알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가 폐기할 수 있는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시나요? 폐기할 수 없다. 네. 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상정되고 난 후에. 상정된 후에 폐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폐기는 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위원회에서 폐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시고. 이제 또 다른 분. 네. 저는 폐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이유로 그러시죠? 진정 법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폐기하는 권한은 국회위원회가 국회 위원회에서는 폐기할 수 없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씁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폐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폐기예요. 근데 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폐기를 그런 표현을 쓰냐면 위원회에서 폐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수정하든 원안으로 하든 폐기하든 하여튼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그게 국회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안 처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상 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위원회에서는 폐기라는 걸 사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의 요구가 없으면 그 날짜가 되는 날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또는 이 대안반영 폐기는 대안이 처리가 되면 그 대안반영은 그날로 가득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폐기 의결을 다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회의에서 폐기 의결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안을 의결하거나 어떤 본회의 부의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요구가 없으면 그 날짜를 기해서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를 할 수 없지만 이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실질적인 폐기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자구심사가 있습니다. 체계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저촉 여부, 균형, 상당히 뭐가 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유연성 여부, 이게 체계심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구는 그게 아니라 그 하위 개념으로서 뭔가 약간 좀 법문이 좀 정확하지 않거나 띄어쓰기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의안과에서는 의안정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 체계와 자구심사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법사위원회가 이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묶어둘 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심합니다. 실제 체계자구심사만 하면 좋은데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이유로 해서 특정 법안을 좀 묶어둬요. 그래서 임기만이 폐기가 될 수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냅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법안을 심사해서 보냈는데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들면서 정책적인 내용까지 막 책이 안 맞다면서 붙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노위에서 의결을 해서 법사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국회법상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1963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입법 역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한국회 이후에 1963년도에. 그래서 위원회가 8개하고 있어서 그 위원회 소관별로 법안을 만들어 오면 위원회마다 법안 내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법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벌금 100만 원이면 되는데 저쪽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온 법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막 벌금 1000만 원도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생활에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법사 출신 의원들이 되어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수고스럽게 우리가 한번 걸러보자. 그 당시는 위원회가 8개, 9개쯤 됐습니다. 1960년대, 60년대 때. 그러니 다른 위원회에서 오는 법안을 우리가 좀 더 짬을 내서 우리 법안 하기도 바쁘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체계를 좀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제 법제 역량이 다 커지고 우리 법제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법사위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퀘스천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회 법제실이 이런 내용을 하자, 국회 뭐 입법조사처가 하자, 또 제3의 기구를 줘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요 교문위에서 요 대안이 갔는데, 제 14년도에 갔는데,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선정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안 올린 거예요. 법사위가 이렇게. 2년 동안 안 올리면서 피해구제지원법에 특례입법 내용이 좀 있으니까 2년 동안 안 올리고 임기말 폐기되기 직전에 올려서 사실상 특별법에 좀 포함되어 있고 너무 시간이 지났다. 이런 거 삭제하다. 이렇게 좀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러니까 법사위가 이걸 먹는 거죠. 그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심의되면 본회의는 이제 상정,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정을 치면 심사보고를 하는데, 심사보고는 통상 위원장이 하도되어 있는데, 통상은 법안심사소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인 소위위원에서 와서 합니다. 근데 심사보고는 심사를 했을 때 심사보고예요. 그래서 이제 법안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원안 의견이나 수정 의견을 했을 때 그때 심사보고를 하는 것이고, 위원회 아니라 대안을 했을 때는 그런 안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합니다. 제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안 위원회안을 제안했을 때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한 대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이제 질의 토론을 하는데 반대, 찬성, 반대와 찬성 적혀져요. 주로 반대자의 중점을 둬서야 됩니다. 무제한 토론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으로 이용되죠.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3분의 1 이상의 의장이 요구하면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해야 되는데 무제한 토론 의원이 없거나 해당 회기가 끝나면 그때서야 끝나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을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있으면 종결 동의를 제출하죠. 그러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은 계속 하게 두고 24시간 지난 후에 무기명 표결을 거쳐서 무제한 토론을 할 거냐 종결할 거냐 결정하는 거죠. 본회의에서 의결은 전자투표입니다. 이것이 2004년, 3년 정도에 정착화 됐어요. 2003년, 4년 이전에는 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님이 다 서가지고 어느 법안 10개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예, 예의 없으면 다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에서 어느 분이 이의 있습니다 해도 의장님이 들은 척 많죠. 이의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날치기였어요. 날치기 좀 종말을 보면 변칙 처리.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안 되겠다. 제도 개선하자. 그래서 전자투표가 들어오죠. 10억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본회의장에 들어간 전자투표 장치가 10억 정도 됩니다. 양쪽에 큰 화면 두개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전자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면 다 본회의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질의토론을 하면 5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니까 토론 5분간을 하겠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먼저 반대 토론을 하죠. 하태경 의원이 반대 토론을 먼저 합니다. 이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너무나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야지 제3의 이런 조사위원회에 사법적 권한까지 조사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반대 토론을 막 하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찬성 토론자가 나와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도 있고 지금 법이 시급하고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됐으니까 우리 본회의에서는 그만 통과시킵시다 라고 이제 찬성 토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통과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면 다 전자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테러방지법 때문에 이철호 의원안이 발의되니까 정의한 국회의장님이 요거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나라에서 IS 테러대원들이 무방비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을 면담하고 나서 국가 비상사태다 라고 해서 2월 23일 14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30분 전까지 이 법안을 심사 기간을 지정합니다. 정보위원회는 올 때까지 심사보고 해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자동 부의가 되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제 야당인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강렬한 저항과 보이콧가 일어나니까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살짝 그 법안을 마사지하죠. 살짝 완화해서 수정을 냅니다. 요 수정안으로 안 될까? 하고 낸 것이죠. 요 수정안을 통합시키자 했더니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것은 택도 없다라고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필리버스터가 무려 10며칠이 안 되어졌죠. 정의화 의장님 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갖가지 진기록이 세워졌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돼서 3월 1일 날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표결할 때는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수정안도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그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표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안이 3월 2일 날 제출됐기 때문에 이종걸 의원안부터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수당이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부결됐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낸 약간 그 달래기형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게 가결됐습니다. 이가 가결되니까 당연히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부결되면 이제 원안을 표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러 방지법이 지금 시행돼서 제정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이제 의견까지 갖추면 국회 의안가라는 데에서 의안 정리를 합니다. 그 의안 정리를 해서 정부 기정을 하게 될 것이죠. 법률 공포는 15일 이내에 관보에 실려야 관보에 실리는 날이 공포일이 됩니다. 법사위 최대자부 심사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법사위에서 하는 최대자부 심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에 이런 내용을 이제 신설을 한 것이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이상이 흔히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들. 성폭력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보다도 더 어린이집 이런 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걸 특별히 더 제한하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이러한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법사위를 책임자부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일정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또 현행법의 다른 학호를 보니까 다른 범법자는 5년 또는 2년 정도만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성폭력 범죄자가 나쁘긴 하지만 꼭 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평생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평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대표 원칙에 무관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서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거와 다르게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다른 전반적인 체계를 보니까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위헌 논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삭제를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이죠. 어떤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에서 시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로 게을리하면 그렇지 세네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보니까 이러한 시험 검사 기관에서 거짓으로 보고할 때는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보고를 게을리하자는 말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보니까 보고를 우리가 게을리한다 하면 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것도 게을리하는 거잖아요. 하루를 늦춰서 제출하는 것도 게을리한 건데 이게 좀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이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요때에 한정을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자. 그냥 보고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너무 불명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형벌이 세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책임자부 심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기세가 고장났다,
통신시설이 고장났다. 그럼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출동하는 차도 뭐 경찰차나 소방자동차처럼 똑같이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런 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요 사항이 그래요. 제 사항이. 그런데 이제 법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다른 어린이 통합 차량 운전자라든지 일반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하면 과태료인데 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왜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책임이 안 맞다. 평등하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죠. 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내려가는 것이죠. 과태료는 정당하다. 이게 체계적으로 맞다라고 법사위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개 이제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벌칙을 과태료 또는 뭐 과태료에 있던 것을 벌칙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원경찰에게 이런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되 일반 국가공무원처럼 재무행위 금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법사위가 보니까 아니 다른 경비업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1년 또는 1,000만 원인데 여기도 청와경찰은 거의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처벌할 수준을 맞춰야 된다. 이게 체계적으로 맞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죠. 이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심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재원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으로 우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고 나서 부칙에서 자기 소관 예산도 아닌데 타부처에 있는 회계가 필요한데 부칙에서 타부처 소관의 법을 막 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법에다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사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관련 부처 의견을 확인하는 전체가 안 붙였고 해양수산 의견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체계자구 심사 중에서도 체계 심사입니다. 자구심사는 아까 말 고친 것들이고요.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순수한 기능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일정 부분은 법사위가 특정 법안에 대해서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테이 시켜놓는 이유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혹시 법률안 입법 절차라든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잠깐 뒤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질문이 많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 그냥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일단 두 개고요. 일단 우선 법사위 권한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법안이 법의 충돌 여부에 관한 해석 권한과 이번에 PPT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대로 어떤 계류 권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류 권한이 물론 오늘날의 그 법치주의 상에서 법률의 존재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반면에 그런 계류 권한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회가 탄생함과 동시에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다툼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있는 걸 여태까지 보았거든요. 그것이 물론 과거 제6대 국회 이후부터 일종의 본회의 중심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 중심 제도를 도입한 어떤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계류 권한이 나중에 새로 국회가 들어오게 있는 여야 갈등의 어떤 근원이 되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간단한 건데 그 국회법 95조였나 그
거기에 명시된 대로 보면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됨과 동시에 의원의 30인 이상의 동의하면은 동의하에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법사위가 그 수정안을 게이트키퍼 역할을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좀 약간 상당히 좀 정치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류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법안 심사 소위가 있어서 1소위하고 2소위가 있어요. 그래서 1소위는 자기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할 때 1소위로 보내고 2소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체계자구 심사 법안을 심사하다가 이건 좀 더 소위에서 심사해야 되겠다라고 보내는 게 제2소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2소위로 가는 순간 거의 이 법은 이제 통과되지 못한다고 보여져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하다가 어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은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제 소위원회를 보내서 좀 논의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그게 의결되면 그 법안은 거의 처리가 안 돼요. 거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법사위에 가면요 정말 로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도 로비가 일어나요. 정부의 의견이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고요. 또 같은 부처에서도 부처 원기관과 하급기관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아무 얘기를 못하다가 법사위에 와서 수시로 노비를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해서 개별 의원들 한두 명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렇구나 해서 문제 제기하면 법사위의 심사 관행상 법 규정이 아니라 관행상 한두 명의 의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합시다. 소위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관행상 소위로 보낸다고 해요. 좋지 않은 관행인데 그래서 가는 순간 임기 말 폐기까지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낼 때는 의원 30인 이상의 수정안을 냅니다. 그러면 본회의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적 심사 같은 것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원안 표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된 것은 수정안에 사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히 만들었으니까. 그럴 때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 정리를 통해서 법안을 섬세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이 많아서 세 분씩 한번 알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씩만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신동주입니다. 저기 그 화면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법사위 표정에 사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죄라는 것은 폐기라는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옮기고 바꾸고 또는 특정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견을 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한 의견을 소관상임위원회로 보내주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소관상임위원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내가 A가 갔는데 저쪽 법사위에서 A 다시로 왔잖아요, 법안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 법안에다 반영을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그 내용을 의장에게 심사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치는 것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고치게 됩니다. 이런 의견만 법사위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가 아니겠네요. 예, 폐기는 아닙니다. 이런 수정 의견을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걸 반영 안 하면 또 여러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반영을 해서 법안을 최종 심사 보고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계시면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원수입니다. 서 의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어느 언론을 접하기는 했는데 그 언론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능은 막강하지만 하는 데는 좀 비슷해서 법제위원회나 사법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본 기사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매해 국회가 이제 개원하고 폐원할 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체계작부 심사에 대해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그렇거나 혹은 기간이 너무 연장돼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국회의 법사위의 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서기관님의 개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회가 17개 열려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가 약간 이질적인 상임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와 노동부가 각 곳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연계성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제부분, 그러니까 법제처라든지 이런 실제 법안 이런 선거하고 사법작용을 하는 담당하는 분,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이런 데를 담당하는 거하고 나누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가장 최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과 문화가 좀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회의장 문제라든지 의원들의 복수 상임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도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사법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자는 의견도 많이 좀 계속 제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법사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대학생 국회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법사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 이 앞에.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안위 가자 박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의원과 점거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뭐 혹시 안 됐으셨는가 걱정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그 화면에서 슬라이드에서 의원과 법안 제출을 할 때 뭔가 그래서 숙박을 하거나 좀 뭔가 그런 노고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방법보다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는 전자로 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고, 실제 이번에 공수처 법안 같은 것이 전자로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2005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국회 각종 전자 정보 시스템이 발의가 됐는데 실제 의원실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활용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약간 좀 번거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냐면 의안가에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완전 무결한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출하고 그 제출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수정 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법안을 만드시는데 법안이 좀 형식이 안 맞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의안가 직원들이 약간 손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꾸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하고, 그래서 갖고 그 안에서 좀 수정작품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또 전자적인 장치로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없게 돼요. 할 수가 없게 돼서 의안가도 그렇고 의원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수기로 제안하면 여러 가지 좀 그런 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수기로 제출할 때 이제 의원분들 같은 거 카메라 플래시 받으면서 어떤 대국민에게 이런 법안이 된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자적인 그 의안 발의가 잘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59분이어서 저분하고 한 분만 더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기정 최수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런 현재 의학과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종류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에 와서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것을 좀 의학과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서 법률이 충돌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구적인 문제를 의학과에서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법제나 사법에 대한 위원회 소원만으로 그거 그렇게 분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세월호 지금 법안이 14개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법안이 나오는 건 좋지만 그걸 14번씩 의결을 하고 상임위를 거치고 이게 되게 좀 비효율적인 관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상임위에서 소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의 법률로 이렇게 융합해서 대한 반영 폐기가 아니라 이렇게 융합 이런 식으로 좀 이쁜 태도를 달 수 있는 이런 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 책임자구 심사를 국회 의안과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안과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뭐랄까 약간은 고무적인 발언이기도 한데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체계라든지 특히 자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구 의안과에서 자구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포가 됐는데 어느 사업장이나 업자가 국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A로 의결을 했는데 국회 의안과라는 부서에서 A-로 의안 정리를 해서 그것이 이제 관보에 실렸다. 그런 결과 A였을 때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의안과가 의안 정리를 A-로 함으로써 해석이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국회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안을 사실상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리에 어긋나서 위헌이다라는 내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부합했을 때 의안과의 의안 정리 내용 사실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고 실제 의안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은 지점은 없었다라고 해서 다행이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의안과에서 한 부분에서 자구정리한 거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있는데 체계적인 문구를 의안과가 국회의원이 아닌지 일반 국회 직원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 바깥에서 소송 같은 거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상임위원회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안 폐기 제도를 통해서 30건 정도 우리 대안 반영 폐기 같은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어느 법안이 30건 정도가 대안 반영 폐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게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하는 것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1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2개 법안을 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안은 A와 A-가 동일한데 그 안에서 행정 업무의 주체를 과기부 장관으로 하면 과기부로 보내야 됩니다. 또 요거를 또 누가 하는 걸로 하면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이 어떤 성숙된 어떤 의원 입법 발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실적이나 어떤 했을 때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규제 내지는 어떤 효율성을 이유로 어떻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상 현재 좀 없고 좀 무리인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한 번만 더 좀 받고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받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니까 또 없으시네요. 또 한 번 마지막 한 번 없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교정의위원회 김승훈이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법안이 동의하고는 유사해가지고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할 경우에 그 통합된 법안에
그 발의자나 책임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반이 폐기된 의안에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통합되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된 법안에 대한 그 책임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진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대안이나 위원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만들거나 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안할 때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이름으로 아까 세월호 같은 거 특별법 대안을 만들었다 하면 의원들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장이 제안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의안을 제안하는 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법안을 누가 제출 안 했다. 국회의원이 직무유기를 해서 어느 누구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안이 들어와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단 발의할 때는 그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발의하고 그 제안한 자의 명의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나 위원회 보면 제안자 땡땡 무슨 위원장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시고 긴 시간이지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단님과 포토타임 갖고 저녁 식사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